연습 문제 171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최종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창의성 45, 실현 가능성 30, 발표 점수 25%. 자, 각각 어느 정도의 가중치로 계산이 되는지 나와 있는데, 계산을 어쨌든 뭐 하더라도 요 가중치를 우리가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놓고 풀어도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A의 점수가 뭐 80 몇 점인지 80점을 넘기는지 뭐 그렇게 실제 점수가 몇 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누구보다 점수가 높고 낮은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중치를 적용할 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적용하면 된다는 의미예요. 즉 우리가 계산을 할 때 45%, 30%, 25%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5로 나누면 뭐 9대 6대 5가 되겠죠? 그래서 가중치의 비를 9대 6대 5로 이렇게 놓고 풀이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이렇게 바로 곱해서 나오는 결과가 최종 점수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뭐 당연히 기본 점수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점수를 일일이 구하면 되지만 좀 그렇게 풀지 않고 좀 더 간단하게 풀이하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볼 수 있다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점수들도 저희가 좀 간단하게 놓고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가중치가 가장 높은 창의성 점수에서 유달리 점수가 높은 애들이 만약에 좀 보였다라고 하면 그냥 걔네들 중에서 대상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이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창의성 점수에서 누가 뭐 55점을 받았다, 60점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15점, 20점 모자란 점수를 다른 데에서 역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이런 애들이 다른 데에서 뭐 100점, 뭐 95점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점수를 받았다면 상당히 눈에 띄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항목에서 점수를 많이 까먹은 친구들은 대체로 이렇게 눈에 띄는 점수가 아니라면 배제를 하고 가는 편이고 반대로 높은 점수를 받은 애가 있다. 뭐 여기서 95점을 받은 애가 있다라면 창의성에서 95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을 당하려면 다른 데에서도 아주 눈에 띄게 낮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뭐 그런 애도 없으니까 뭐 이런 애들은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문제를 보면 좀 그런 식으로 가중치가 높은 항목에서 유달리 높은 애랑 낮은 애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도 되는데 이 문제는 가중치가 가장 높은 창의성 점수에서 5점 정도씩밖에 차이가 안 나고 거의 점수가 동일하죠. 그러면 다른 데에서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뭐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일일이 계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만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냐? 저희가 지금 가중치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꿨듯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점수들도 자, 편차만 이용해서 간단한 숫자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창의성 점수는 75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80점인 애들은 5점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제일 낮은 점수를 기준으로 아니면 뭐 계산하기 쉬운 숫자를 기준으로 각각의 받은 점수가 어느 정도의 편차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뭐 적어 본다면 자, 여러분들이 좀 더 간단한 숫자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컨대 A의 점수를 계산할 때 5 곱하기 9, 10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45, 60이니까 뭐 105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누가 1등인지 그리고 누가 꼴찌인지 뭐 이런 순서는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풀이를 해주셔도 된다. 간단하게 바꿔놓고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는 것 외에도 좀 하나만 더 체크해 보면 어느 하나의 항목이라도 동일한 애들이 있으면 점수 비교가 쉽거든요. 자, 여러분들 A랑 C팀 한번 볼게요. A랑 C팀은 창의성 점수 같고 발표 점수도 같은데 C가 실현 가능성 점수가 낮죠. 그러니까 A보다 C가 점수가 더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C는 1등이 아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랑 D는 창의성 점수가 같아요. 자, 그 뒤에서 실현 가능성 발표에서 각각 10점씩 획득했습니다. 다만 동일한 10점이어도 가중치가 높은 A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마련이겠죠. 자, 그래서 D도 A보다 더 낮은 점수일 거다라는 거를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셔도 돼요. 사실은 이렇게 비교하는 게 번거롭다면 계산이 어렵지 않으니까 일일이 바꿔놓은 숫자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배제할 애들 배제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계산해 보는 느낌으로 가도 좋죠. 자, B랑 E는 어때요? 창의성 점수 동일하고 실현 가능성에서 5점 차이 나죠? 근데 발표 점수에서는 10점 차이 나요. 가중치가 거의 비슷한 두 항목이지만 받은 점수의 차이가 이 팀이 5점, 10점 비교하면 2배니까 이쪽이 더 높겠죠? 그래서 B팀이 점수가 E팀보다 낮다라는 것도 이런 느낌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서 비슷한 항목을 갖고 있는 애들 2개 골라서 대소 비교하는 이런 방식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랑 E팀도 비슷하게 접근한다라고 만약에 하면 요 가운데 항목이 동일하죠? 자, 이제 나머지 항목을 본다 했을 때 A는 창의성에서 5점. 그럼 9, 5, 45예요. E는 발표에서 15점. 자, 5 곱하기 15 하면 75죠? 45보다 75가 더 크니까 2의 점수가 가장 높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이런 느낌으로 점수 비교가 된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다만 지금처럼 계산하기 쉬운 숫자로 제시가 되었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더 간단한 숫자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계산 바로 해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B는 90, 25니까 115, C는 45, 75, D는 45, 자, 그럼 95가 될 거고 E는 60에 75니까 135. 자, 이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등수도 다 나오겠죠. 자,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뭐 가장 심플한 방법이었던 것 같고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방법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1번은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 73번 교재에서는 좀 한눈에 보기 어려운데요. 저는 한눈에 보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두 문제가 나열되어 있고요. 72번에서는 항목별 평균과 표준 편차 주어져 있고 자, 경고 조치를 받지 않은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그럼 경고 조치를 누가 받는지 표시해야겠죠. 표준 점수가 0점 미만인 애들에게 경고 조치를 취한다라고 합니다. 172번의 내용 보시면 표준 점수가 0점 이하인 음수인 애들을 경고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산출 공식 보시면 표준 편차는 어차피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음수가 되려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어야 되고 즉 평균보다 낮은 값을 가질 때 표준 점수가 음수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인 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성실도의 평균은 4점. 그 다음에 친절도, 민원 처리 횟수, 고객 만족도 7, 6, 8이라는 거 확인되죠. 자, 그래서 이거보다 점수가 더 낮은 항목이 있는 애들은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보면
경고 조치를 받는 애들이 되게 많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이 경고 조치를 받게 되는데 경고 조치를 받지 않는 애가 누가 있냐라고 하면 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2가 경고 조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172번에서 경고 조치를 받지 않는 애가 누구냐? 모든 항목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애가 누구냐라고 하면 2라고 단순하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3번 볼게요. 자, 172번의 표를 이용해서 표준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직원을 우수 직원으로 보고하려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될까라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 표준 점수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를 잘 기억해야겠죠. 자, 보시면 예를 들면 제가 A로 계산을 해볼게요. A 같은 경우는 성실도에서 자, 5점을 받았죠? A가 받은 점수가 5점이고 자, 표준 점수의 계산식에 의해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줍니다. 평균 4를 빼고 표준 편차 1로 나눠주면 이게 성실도에서 받은 점수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친절도에서는요. 자, A는 7점. 그 다음에 자, 평균이 7점이고 나누기 또 1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인데요. 자, 5점 마이너스 6점.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3. 자, 그 다음 마지막 7.5점을 받았고 8점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1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또 자, 고객 만족도에서 A가 받은 표준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굳이 이거를 적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A랑 B랑 C랑 여러 애들의 자, 점수를 계산해서 누가 우수 직원이 될 거냐라는 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요 A 직원의 점수를 계산할 때 제가 빨강색으로 쓴 숫자는 실제 A가 받은 점수인 거고 파랑색으로 쓴 내용은 항목별 평균과 그 표준 편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한 애가 누가 점수가 높냐라는 건데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자, 어차피 A가 아니라 B랑 C 이런 다른 애들에 대한 점수를 계산할 때도 이 파란색으로 쓴 부분은 전부 다 동일하게 계산이 되는 부분이에요. 전부 다 동일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그리고 나눗셈 하는 요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까지 전부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꼴인 거죠. 그 말은 점수가 누가 높다 낮다 라는 걸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부 다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자, 다만 표준 편차만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애들은 분모에 1인데 요 세 번째 항목만 분모에 3이 들어가니까 이 수치가 계산한 수치가 3분의 1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중치의 비가 반대로 3대 3대 1대 3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수가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제가 이제 점수를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민원 처리 횟수에 해당하는 얘만 1의 가중치고 나머지는 333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전부 다 1로 만약에 적용된다 했을 때 민원 처리 횟수만 가중치가 3분의 1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만 이제 반영 비율이 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행히도 민원 처리 횟수는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여기서 기껏 1점 차라는 건 여기서 1점 차라는 건 표준 점수까지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표준 점수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면 3분의 1점 정도의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1점 이상 차이 나면 이 3.1의 차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마치 동점자 나머지 항목들의 동점이 있을 때 민원 처리 횟수에서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점수로 등수가 갈리는 정도인 거고 큰 의미는 없는 수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요 민원 처리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단순 합계가 누가 제일 큰지 보는 건데 A는 19.5, B는 11, 18, 18.5.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순 합계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제일 높겠어요? 11, 19.5, 10, 19, 11, 20.5 이렇게 나오니까 자, 여기서 그냥 다른 애들보다 수치가 높은 얘가 있고 심지어 얘는 민원 처리 횟수에서 점수가 더 까이지 않는 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요소들 계산할 필요 없다라는 거랑 분모에 들어가는 요표준 편차가 결국 가중치를 말해준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앞서 풀었던 일반적인 문제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단순하게 여기 항목별 점수를 더했을 때 제일 높은 점수가 되는 애가 누구냐? 요 세 항목이죠. 자, 그게 누구냐라는 걸 고르는 문제였다라고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게 핵심인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3번에는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요 문제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잘 기억하세요. 결국엔 꼭 필요한 부분, 대소에 영향을 주는 부분만 계산을 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7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상황을 근거로 할 때 17년 3월 굳이 이 시기를 언급한다라는 건 시기를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 거라는 게 예상이 딱 되죠. 자, 선발될 직원만을 고르면 이라고 합니다. 자, 지원자 중 3명을 선발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1년 동안 진행된다랍니다. 조건이 아래와 같은데 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애들이 된다라는 이런 조건보다는 불가능한 애들 있죠. 예를 들면 네 번째 조건처럼 평정이 70점 이상인 애들만 선발한다. 그럼 70점이 안 되는 애들은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 애들 빠르게 배제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일단 근무 평정이 70점 이상인 애들만 선별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A가 탈락을 하게 돼요. 그럼 선택지 1번도 지워지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선발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죠. 직전 인사 파견 기간이 종료된 이후 자,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직원은 선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요런 파견 같은 경우는 1년간 이루어진다고 했고 자, 종료 후 2년이라고 했으니까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시작 시점 기준으로는 3년 후예요. 그래서 요 시작 시점 더하기 3년을 이렇게 했을 때 자, 2017년 3월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러한 애들이 지금 14년 7월이라고 나와 있는 얘가 이제 해당 부분에 걸려서 갈 수 없는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꼭 뭔가 걸리는 애들이 하나씩은 나오게끔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조건들이 나오면 그런 조건에 의해서 아닌 애들 바로바로 배제해 나가는 거예요. C도 탈락인 거 금방 확인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명확하게 체크되는 거. 자, 과학기술과 직원을 1명 이상 뽑는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C도 안 되고 A도 안 되면 과학기술과 1명밖에 없습니다. F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나머지는 F 포함하면 나머지 2명밖에 없으니까 B, E의 조합이 가능한지 5번, D, G의 조합이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동일 부서에서는 2명 이상의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2명 이상의 팀장을 뽑을 수 없다라고 하죠. 여기서는 팀장이 이제 D와 E밖에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 내용이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학 능력 이제 보시면 어학 능력 보겠습니다. 어학 능력이 하인 직원을 선발한다면 자, 어학 능력이 상인 직원도 선발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어학 능력이 하인 애들이 G랑 B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랑 같이 가는 애들은 어학 능력이 상인 애가 있어야만 해요. F는 어학 능력이 상이 아니니까 어학 능력 상인 애. 자, D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남아있는 선택지에서는 D와 G의 조합이 가능하니까 5번이 답이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을 잘 골라라 하는 문제들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애들을 빠르게 제거하고 남아있는 애들 중에 누가 이제 가능하냐라는 거. 자, 요것들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 꼭 보면서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5번이었던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175번 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출 유형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잘 이해해 보세요. 자, 간단한 표와 수식이 나오는데요. 무얼 물어보는지 보기를 먼저 보고 판단해 주셔도 좋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보기나 선택지 확인하시면 어떤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풀이를 해야 되는지 미리 파악하실 수 있을 텐데 얘도 매출량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매출 이익이 누가 더 큰지 매출 이익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매출량과 매출 이익 사이의 관계를 이끌어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매출 이익의 수식에서 매출액은 첫 번째 수식, 매출 원가는 두 번째 수식을 대입을 하는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각각 매출량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에 따른 수식을 만들 수 있을 거고 매출량이 달라짐에 따라서 매출이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니까 매출량을 X, 매출이익을 Y라고 하면 마치 함수의 그래프처럼 저희가 수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A 해볼게요. A의 매출이익은요. 자,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인데 매출량 묶여있는 거를 같이 계산하면 판매 단가 마이너스 변동비예요. 자, 단가 마이너스 변동비니까 2 마이너스 1.5 0.5죠. 여기에 x 곱하고 이게 매출량 곱해져 있는 애의 수식입니다. 마이너스 고정비 2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b는 자 수식을 한번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대입만 하면 수식이 만들어지죠. 자, 이 수식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두 가지 투자안이 있는데요. 고정비라는 건 초기 지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초기 지출이 큰 B가 초기 지출은 큰 대신에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 이익이 더 빠르게 늘어나겠죠. 여기는 1이고 A는 이게 0.5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투자 비용이 큰 B가 매출량이 많이 늘어나면 이익도 많이 커지는 구조. 처음에 지출량이 적은 A는 그만큼 리스크가 적은 거죠. 다만 매출량이 아주 많이 늘어났을 때는 B가 더 유리할 테니까 조금은 손해를 볼 겁니다. 즉 이러한 구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출량에서는 A가 유리하고 어느 정도의 매출량에서는 B가 유리한 그런 구조예요. 매출량과 상관없이 시종일관 어느 투자안이 항상 유리하다면 이런 문제를 묻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근거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초기에 얼마를 투자해서 자, 어떤 이제 투자안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지, 진행을 하는 게 유리한지,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예측되는 매출량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어쨌든 이런 수리적인 개념들을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해야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로 수리 능력에서도 종종 나올 수 있지만 문제 해결 능력에 좀 더 가까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빈출 유형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밑에다가 쓰면 A는 A의 Y 매출량은 0.5x 2만이고요. 자, B는 x 6만이죠. 자, 이걸 그래프로 만약에 여러분들 그린다 하면
A는요.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자, X가 4만일 때. 여기가 4만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2만. 초기에 마이너스 2만이니까 단위는 만 단위라고 하면 요 투자한 A의 이제 매출 이익은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처럼 매출 이익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자, B는 마이너스 6만이니까 밑에 마이너스 6에다가 표시하고 그 다음에 X도 6만이 될 때 매출 이익이 0이 되죠. 그래서 요 두 점 연결하는 선입니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둘 다 손해이긴 해도 초반에는 빨간색 그래프가 위죠. 그러니까 A가 유리한 구간이에요. 이게 A가 유리한 구간이고 그 뒤는 B가 유리한 구간입니다. 자, 이런 구간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엇갈리는 애다라는 걸 기억해야겠죠. 자, 그리고 그럼 여기 만나는 요때가 뭐냐면 A가 유리하고 B가 유리한 게 뒤바뀌는 시점이죠. 그거는 위에 있는 요 수식을 같다라고 정리해 놓으면 등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요. 같은 지점이니까 등식으로 만들고 계산을 하면 0.5x는 4만이어서 x가 8만일 때, 자, x가 8만일 때 이렇게 크로스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하는 문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요소를 체크하고 나서 이제 보기를 보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내어지는 문제는 자, 어느 구간에서 누가 유리하고 어느 구간에서 누가 유리한지 그런 걸 당연히 묻게 돼 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어느 순간에 크로스가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미리 계산해 두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량이 8만이 안 될 때는 A가 유리하고 8만부터는 B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죠. 자, 기억 볼게요. 매출량이 6만이면 A가 매출 이익이 더 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 매출량 증가폭 대비 매출 이익의 증가폭이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처럼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요. 그래서 투자한 A는 0.5고 투자한 B는 1이니까 개수가 투자한 B가 항상 큰 거고 투자한 A가 항상 작은 거죠. 니은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맞으니까 정답은 바로 1번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나머지 내용은 대입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고 위에 나와 있는 수식 함수처럼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프를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이런 걸 좀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좀 길게 설명을 드린 문제였습니다. 네, 자, 빈출 유형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176번으로 갑니다. 176번 해설할게요. 자, 얘는 문제 자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관계 차별성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주시는 이해를 한 번에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잘 보겠습니다. 관계 차별성이라는 게 뭐냐? P 부장이 만약에 R 사원 그리고 S 사원을 알고 있다면 아는 사이라면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P 부장과 Q 과장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사이인가 보겠죠. 자, 그 다음에 Q 과장도 이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시하면 자, 똑같이 둘이 되는데 자, 그러니까 만약에 P와 Q의 관계 차별성이라고 하면 자, P와 Q가 공통으로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P와 Q로부터 화살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두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여기에선 두 명인데요. 이 두 사람들의 직급 종류의 수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의 직급이 둘 다 사원이니까 관계차별성이 1인 거고 만약에 이게 S사원이 아니라 뭐 S대리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직급이 달랐다? 관계차별성이 2인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공통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그 사람들의 직급의 종류가 몇 종류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와 C의 관계 차별성이라고 하면 A와 C가 공통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D, B 이렇게 두 명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A와 C의 관계 차별성이라는 건 B와 D의 직급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아래에서 B와 D의 직급이 서로 다른 선택지 1번에서는 A와 C의 관계의 그 차별성이 자 2가 되는 거예요. 두 종류니까. 선택지 2번도 2가 되고 선택지 3번은 4원 4원 같죠? 자 1, 1, 자 2 이런 식으로 A와 C의 관계 차별성은 주어진 선택지에서 B와 D의 직급 종류의 수기 때문에 각각 2, 2, 1, 1, 2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B와 D의 관계차별성 체크할 건데요. B와 D가 공통으로 아는 사람은요. A, C, 이 세 명입니다. 그러니까 B와 D의 관계차별성은 나머지 A랑 C랑 E 요 세 명의 직급 종류를 말하는데 1번은 부장, 사원, 과장 세 종류니까 이게 3이 되는 거예요. 2번은 과장, 차장, 부장이면 세 종류니까 마찬가지로 3. 3번은 과장, 부장, 과장이면 부장과 과장 두 종류죠. 2. 이렇게 체크를 하라는 거고요. 이렇게 체크를 하셨을 때 관계차별성이 양쪽 모두 동일하게 나오는 5번을 답으로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별게 아닌 문제였지만 이해를 잘 못하신다면 당연히 오답을 고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다시 한번 제 설명 들으시면서 관계차별성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유형은 문제에서 나름 이제 그 문제에서 뭔가 어떤 개념을 정의하거나 그 문제에서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건데 실전에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면 뭐 풀이를 하지만 직관적으로 한번 딱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두 번 읽지 말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한 번에 안 읽히는 내용은 두 번 봐도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이해가 될 가능성보다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항상 직관적으로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된다? 그럼 풀고 아니면 그냥 고민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도 요거 하나 풀 때 관계차별성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도 답을 못 골라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77번 볼게요. 자, 앞서 풀었던 문제랑 유사한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렌터카 요금제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이걸 여러분들이 수리적으로 비교하셔서 자, 몇 시간 렌트할 땐 어떤 게 더 유리하고 자, 어떤 게 요금이 뭐 더 저렴하고 어떤 애가 더 뭐 비싼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두 요금제를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기본 요금의 시간과 단가가 다르죠. 이렇게 나오면 A 요금제는 1시간 이후부터 연장 요금이 계산이 된다는 거고 B 요금제는 3시간을 넘어서부터 연장 요금이 계산되는 거니까 편하게 비교를 하고 싶으면 얘도 3시간 사용했을 때 자, A도 3시간 사용했을 때 얼마의 요금이 드는지를 좀 체크해 두면 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어질지를 예상하기가 좀 쉬워요. 아니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1시간 이용할 때, 2시간, 3시간 이용할 때 뭐 다 체크해놔도 괜찮습니다. 계산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연장 요금은 보시다시피 시간당 2,000원, 자 여기는 뭐 시간당 2,600원 꼴이니까 자 A가 2시간 쓸 때 17,000원이 되고요. 자 3시간 쓸 때 19,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이 지난 시점부터는 A는 19,000원에서부터 요금이 붙기 시작하고 B는 17,000원에서부터 요금이 붙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빌릴 때는 당연히 A가 좀 더 나을 거고요. 그 다음에 3시간 빌릴 때, 2시간 넘어서 3시간 빌릴 때는 자 B가 유리할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자꾸 흐르면 시간당 600원씩 이 요금 차이가 줄어들죠. 자, 처음에 지금 여기서 2,000원 차이거든요. 2,000원 차이인데 시간당 600원씩 이 차이가 좁아지는 거니까 또는 30분에 300원씩 30분에 300원씩 요 차이가 줄어든다 생각하시면 자, 여러분들 몇 번이에요? 7번째 됐을 때 요게 300원씩 7, 3, 21로 2,000원 차이가 뒤집어지겠죠? 자, 그럼 7번이라는 건 6시간, 3시간, 6번 타임하면 3시간이니까 3시간 플러스 알파가 되는 시점에서부터 자, B가 다시 비싸진다라는 거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3시간이라는 건 3시간 이후에 3시간이니까 총 6시간 사용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3시간에 추가 연장요금 3시간 이후에 같이 숫자가 올라가는 부분만 계산을 한 거니까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뭐 잘 모르겠으면 사실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대입하면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요소가 좀 보이면 좋겠다는 거고요. 다시. 그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설명드리면 30분 단위로 부과되는데 1분이라도 초과되면 그러니까 그냥 30분까지 1시 30분까지가 딱 1시간 썼을 때는 예를 들면 A로 1시간 썼을 때는 15,000원이죠. 1시간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그냥 무조건 1,000원이 추가해요. 그래서 1시 30분까지 1,000원 추가된 상태고 30분을 넘기는 순간 1초라도 넘기는 순간 다시 1,000원이 부과되는 이런 형태인 거죠. 자, 그래서 요금이 계단 형태로 30분마다 1,000원씩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지는 매끄럽게 연결되는 연속된 그래프로 그려지는 꼴은 아니라서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는 결이 다르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요금이 올라가는 이 요금 체계는 종종 나오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미리 접해봤다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둡시다. 자, 해볼게요. 일단 보기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영리하게 문제를 푼다면 기억은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기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요금 체계대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만 달리해서 단순하게 대입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A인 반면에 기억만 비요금제의 가격을 바꾸니까 요금제 자체를 달리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약간 결이 다른 애라서 굳이 얘를 확인하고 다른 애들을 다시 기존 요금제대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 요금제에 따라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고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이제 기억을 나중에 보는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렌트가 2시간 10분이라면 이거는 여전히 비요금제는 17,000원이고요. 자, A, B를 이렇게 써드릴게요. B는 17,000원이고 A는 2시간만 써도 17,000원이라고 했죠? 거기다가 1,000원 더 추가니까 18,000원인 거예요. 3시간 30분이라는 건 비요금제가 3시간에서 이제 17,000원으로 시작하고 여기에다가 30분 추가됐으니까 1,300원, 1.3 추가되는 형태라면 A는 3시간이 되는 시점에 이미 19,000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1,000원이 이렇게 추가되는 관계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 얘네 요금이 다시 B가 비싸지려면 6시간 반은 써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은 A 요금제가 더 비싼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일단 보시면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은 틀린 내용으로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니은이 맞다라는 거, 디귿이 틀렸다라는 거에서 정답은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나요?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죠. 자, 실수할 뻔했는데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되니까 니은은 없어야 하고 디귿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영리하게 리을 안 봐도 되고 미음만 확인하면 되고 기억도 안 봐도 되는 내용이니까 좀 쉽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억 선지, 기억 보기를 넘어가는 게 좀 영리한 선택이 되었네요. 자, 미음 보겠습니다.
6시간 초과한다면 렌트 시간 6시간 초과한다면 B 요금제가 A 요금제보다 저렴하다. 라고 했는데 저희 미리 체크했듯이 6시간 30분일 때 6시간 30분이 되는 그때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어 6시간 30분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라고 했었으니까 한번 요거는 계산해 봅시다. 자, 그래도 해 봅시다. 6시간 초과가 되는 시점인데요. 아마도 비요금제가 조금 더 비싼 걸로 계산이 될 거예요. 자, 아까 6시간 반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를 한번 다시 체크해 볼게요. 자, A 요금제는 자, 3시간일 때가 19,000원이고 그 다음에 시간당 2,000원씩 올라가는 거니까 6시간이면 3시간 3만 원이 더 추가되고 6시간을 초과했다고 하죠. 초과했다고 하니까 1초라도 1분이라도 초과했다라는 뜻이라서 자, 6에 6시간일 때까지의 요금인 거고 초과했다라는 말 자체가 30분 초과한 걸로 그냥 보는 거라서 자, 얘 여기에다가 1,000원 더 추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이 되시죠? 얼마인지 계산이 되시죠? 자, 그래서 요렇게 계산이 되어서 자, 여기 6,000원이죠? 자, 그래서 요렇게 계산이 되어서 A는 26,000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자, B는 3시간 17,000원에 시간당 2,600원이니까 자, 3시간이면 여러분들 7,800원 이렇게 더해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초과해 됐으니까 1,300원이 이렇게 추가되는 개념이에요. 9,100원이니까 26,1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비요금제가 100원 더 비싸지게 되죠. 자, 그래서 비요금제가 A보다 저렴하다고 나와 있는 요 미음의 내용이 틀린 내용으로 자, 4번이 답이다라고 골라지는데 이 문제의 특이한 부분이 해당 시간을 초과하면 바로 그 다음 30분 구간에 요금이 적용된다라는 점에서 6시간인 거랑 6시간을 초과한다라는 게 이 요금 체계에서 1,000원, 1,300원이 더 적용되냐 마냐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적용이 되니까 정답은 4번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기억이나 나머지 체크하지 않은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한번 골라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7번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8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내용 읽어보시면 6명의 사람 중에서 2명이 채용된다라고 하고 지금 문제와 같이 조건이 제시되어 있을 때 누가 채용되는지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제가 해볼게요. 자, 직무 적합 40%, 인성 25, 지원 동기 10, 50 이렇게 반영 비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조직 적합성의 세 항목 평균이 75 이하면 불합격이래요. 75점도 불합격이라는 뜻이고 그런 애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보시면 여기에서 F가 불합격입니다. F는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겠고요. 세 번째, 인성이 90점 이상이면 최종의 2점 가산. 자, 여기에 해당하는 애가 F랑 C인데 F는 이미 떨어졌으니까 C만 생각을 하면 되고 C는 이 항목에다가 2점을 더하는 게 아니라 최종 점수에 2점을 가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항목에다가 2점을 다 넣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렇게 넣어버리면 숫자가 다른 애들처럼 5의 배수로 딱 떨어지지 않고 77, 92, 72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좀 귀찮죠? 그래서 최종 점수에 2점 가산한다라는 이거를 정말 다 계산하고 마지막에 2점을 더하는 것도 번거롭고 2점을 다 미리 넣어놔서 77, 92, 72로 계산하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하나의 항목에다가 그냥 몰아서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즉 최종 점수 2점은 요 기타를 보셨을 때 이게 10% 적용되는 거니까 요 기타 항목에 20점이면 10% 곱했을 때 최종 2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점수 2점은 기타 항목에서 20점에 해당하는 점수라고 볼 수 있어서 C의 요 마지막 요 기타를 60점이 아니라 80점으로 이렇게 보면 최종 점수 2점 가산한 거랑 동일한 요소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비교를 할 거고요. 마지막 조건 네 번째. 최종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장래 비전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 채용한대요. 자, 이 문제에서 2명을 기본적으로 채용하는 상황이고 점수가 높은 사람을 이제 뽑거든요. 점수가 높은 사람을 뽑는 상황에서 2명을 채용해요. 자, 그런데 최종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이 2명밖에 없다면, 1명밖에 없다면 사실 이 조건을 적용할 이유가 없거든요. 80점 이상인 사람이 2명이면 그냥 그 2명이 채용되는 거라서 장래 비전 점수를 비교할 리가 없어요. 1명이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 조건은 눈치껏 최종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이 3명 이상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80 밑에 해당하는 애들은 그냥 탈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도 될 좀 그런 힌트를 주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이제 80점이 기준이에요. 자, A는 제가 얘가 80점이 되는지를 볼 건데 80 기준으로 모자란 부분, 점수가 남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했을 때 자, 가중치가 동일한 항목에서 마이너스 5 플러스 5는 서로 상쇄되니까 이렇게 지워진다 쳤을 때 A는 여전히 10점이 모자라죠? 자, 가평균을 이용해서 편차의 합계가 양수냐 음수냐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A는 그래서 최종 점수가 80점 아래라는 걸 이런 느낌으로 확인해요. B는 어떤가요? B도 비슷해요. 기타에서 5점 남고 직무 이해도에서 80점 기준으로 10점 남지만 지원 동기에서 20점이 모자라서 가중치가 동일한 요 항목들을 다 미리 체크를 하면 가중치가 10인 항목에서 5점이 모자란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직무적합 앞에 항목에서도 5점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 편차가 음수만 남아있기 때문에 B도 80점 밑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남아있는 거 3명이니까 얘네는 그냥 다 80점 이상이라고 봐도 되고 얘네 중에서 장래 비전 점수가 높은 애가 누구냐라고 하면 C랑 D니까 저는 여기서 사실 풀이를 마무리하고 2번을 그냥 고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80 기준으로 했을 때 편차의 합계가 양수가 되냐 음수냐 자,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의 종합 점수가 80점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걸 이용해서 자, 연습이니까 풀이는 끝났지만 여러분들은 복습하실 때 C, D, E의 점수가 최종 점수가 80점이 넘어가는지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연습도 꼭 해보셨으면 하는 문제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험 볼 땐 영리하게 풀어야죠. 자, 그 다음에 독해 유형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답을 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79번에서는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진 설계는 어떠하고 내진 구조는 어떠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풀어야겠죠? 자, 어쨌든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해당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라서 뭐 키워드 체크하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내진 구조랑 내진 설계 뭔가 다르죠? 잘 구분해야 될 거고요. 3번에서는 초고층 건물 그리고 자 면진 구조물 자 이런 단어들을 키워드로 체크해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180번은 자 내진 설계 구조물과 그 구성 부재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확보하고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성도 갖춰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아마도 X형 보강재는 버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강도를 확보하는 내용일 거고 흡수하는 스프링 이거는 연성을 갖춘다라는 느낌 아닐까요? 자, 어쨌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설명도 바로 밑에 그런 내용이 있네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과 함께 자, 요 내용, 요 뭔가 원리를
잘 이해해야겠죠. 자, 그래서 뭔가 스프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요 X자형 설계 보강제에 대한 이야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나 강도와 연성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언급이 된다면 확인이 가능한 설명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런 키워드들을 제가 좀 잘 기억을 하고 독해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보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자, 처음에 내용 보면, 자, 지진은 동일하게 작용되는 게 아니라 유연한 거에는 연하게, 강한 거에는 강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대응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느낌으로 유연하게 설계하는 방식도 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초고층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179번의 C가 이제 관련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초고층 건물이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초고층 건설에 대한 이론적 배경도 지진에 강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지진력을 피하는 느낌으로 유연하게 설계하는 방식을 이용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강성을 높여, 아까 우리 연성을 높여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내용이랑 강성을 높여서 힘으로 대응하는 그 두 가지가 설명이 돼 있었죠. 초고층 건물은 이 문제에서는 연성,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처하는 쪽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있는 건데, 그런 예시로 나와 있는 건데, C에서는 강성을 높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C의 내용이 일단 잘못되었다 판단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확인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본 건데, 그러면 뭐 B는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오히려 B도 궁금한데 라는 느낌으로 확인하게 되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C에 대한 내용을 체크했을 때 배제되는 애들은 그냥 안 보는 느낌으로 가고, 걱정이 되면 C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했는지를 다시 보는 게 맞지, 나머지 안 봐도 되는 B를 보는 느낌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마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A냐 D냐니까 내진 설계의 목표, 면진 구조물. 자, 지진동에 견디는 힘을 가한다라는 게 좀 특수한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이 실제로 있는지 봅시다. 자, 아래 보겠습니다. 자, 내진 설계는 이라는 내용이 이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는데 여기 보면 세 가지 항목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규모가 자, 어떠냐에 따라서 뭐 기본적으로는 건물 자체가 뭐 손상 받아야 되는지, 손상이 허용되는지 뭐 정도가 내용이 나와 있고, 뭐 규모가 아주 큰 지진은 손상을 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손상을 허용하더라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규모에 따라서 이제 손상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냐 정도인데, 최종적으로는 규모가 아무리 커도 인명 피해는 막자라는 게 목표가 되겠죠. 자, A 내용 보시면, 자, 그렇죠. 대규모 지진의 경우 딱 예시가 정확하게 나와 있었으니까 옳은 내용이었다는 거 확인되고요. 이제 D만 보면 되니까 면진 구조물, 지진동에 힘을 가한다라는 내용, 요런 내용을 찾아보는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에 대비하는 구조물의 설계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흔들리게 설계해서 대항하는 게 내진. 지진파의 강한 에너지 대역으로부터 도피해서 지진에 대항하지 않고자 하는 면진. 약간 피하는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신무기를 개발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D의 내용을 보면 지진동에 견디는 힘을 가해서 지진력 자체를 해소한다고 했죠. 뒤에 내용을 더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자, 여기 재진 구조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때, 자, 구조물에 입력되는 집안 진동과 구조물의 응답을 계산하여 이와 반대되는 제어력을 임의적으로 구조물에 가한다.
그러니까 그 지진이 주는 그 에너지와 반대의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쇄시키는 거죠. 힘을 더 주어서 상쇄시킨다라는 느낌의 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재진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지금 179번의 D 요 설명이 자, 그러한 재진 구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으로서 자, 틀린 거 고르는 거였으니까 5번이 정답으로 이렇게 골라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좀 마저 이제 180번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180번 내용 보시면 구조물 내에 X자형 보조적인 부재, 내진벽을 설치해서 자, 지진에 견딜 수 있게 하는 게 내진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나이 든 사람이 주위의 물체를 잡아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요게 그림 A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요 그림 A가 내진 구조물인데요. 정답은 또 재진 구조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르지 않은 것은 3번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지진동에 대한 대항력을 높여서 자, 지진동의 그 방향과 반대로 힘을 가한다. 적극적으로 힘을 가해서 방해한다라는 내용이니까 자, 이러한 설명이 재진 구조물에 대한 설명이어서 내진 구조물인 그림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8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익숙한 소재라면 잘 읽히셨겠고 그렇지 않다면 배경 지식이 좀 부족했다면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에서 나오는 독해 유형은 내용 자체를 잘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애초에 내용이 생소해서 잘 안 읽히는 문제는 풀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전략적으로 어쨌든 잘 읽으면 답이 나오니까 이런 애들에서 정답률을 높이자라는 생각으로 뭐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류의 글이 나오더라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독해력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문은 실전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애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미리 어떤 지문이 나올 거다, 어떤 소재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대비하는 건 특정 기업 한두 개만 목표로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뭐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독해력을 키우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안 읽히는 애들은 그냥 시험장에서 넘길래 라는 마음으로 전략적으로 공부하실지는 여러분들이 적절히 취사 선택을 하면 되고 어느 방법도 뭐 좋다 나쁘다 둘 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문제는 실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 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가 이 정도의 어떤 생소한 개념이 나왔을 때 내가 실제로 읽고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정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좀 가늠하는 느낌으로 이 문제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수업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요 응용 모듈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들 한번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형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